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작가님의 가지 않은 길, 슬럼프, 문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세 편의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서 작가님은 우리 인생은 늘 위기와 실패, 슬럼프를 겪으면서 터닝포인트가 나온다고 하시며 작가님이 20대, 50대, 60대 초에 겪은 세 번의 터닝포인트를 들려주셨고요. 슬럼프에서는 누구나 슬럼프를 당하는데 기다리고 생각을 좀 더 느슨하게 하다 보면 시간의 은택을 입는다고 하셨고, 문인으로 산다는 것에서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돈과 물질, 사랑, 권력에 치중하는데 가장 상층부에 있는 명예를 위해 글과 시를 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나태주. 인생은 벽 위에 걸어놓은 그림이나 호수처럼 고요하고 무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와 같은 것이라서 예측 불허의 항해이고 내부적으로 세찬 소용돌이를 동반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실패가 있고 위기가 있고 슬럼프가 있게 마련이다.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 터닝 포인트는 유턴과는 다르다. 유턴이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라면 터닝 포인트는 새로운 길, 낯선 길을 열어갑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극복이고 탐험과 같은 것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식으로 말한다면 가지 않은 길이다. 나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20대 중반에 있었다. 앞서 시인의 길에서도 언급한 시련이 원인이었다. 군에서 제대하고 학교로 복직했을 때 한 교사를 만나 그녀에게 무작정 기울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고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던 일 말이다. 나는 그때 모든 것을 놓고 싶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 차마 그러지 못해 근근히 살아갈 때 시에 다시 한번 열중하게 되었고 그러한 열중이 나를 시인으로 이끌었다. 그 교사가 과감하게 나를 버려준 것이 약이 되었다. 뒷날 나는 그 교사가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곤 한다. 당시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일은 쉽게 알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봐야 하고 또 지켜봐야만 한다. 그것이 신의 의도이고 주문 사항이다. 두 번째 위기, 그러니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50대에 있었다. 시인으로 성장을 하다가 교직 성장을 위해 전문직이 되어 근무하던 시절이다. 시의 밭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다. 답보 상태, 제자리 걸음, 문단 쪽이나 독자들로부터 잊힌 시인이 되어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왔다. 그것은 생애 최초로 떠난 유럽 여행길에서였다. 10박 11일 동안 나는 날마다 나를 설득하고 굴복시켰다. 돌아간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하여 그 다음 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생각이나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다. 행동이 중요하고 습관이 먼저였다.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몸이 가는 대로였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는 하지 않으리라가 그 첫 번째 강령이었다.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 잡문을 쓰지 않는다.
친목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신문 잡지를 읽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책을 찾아서 읽었다. 지금까지 주로 읽던 문학 서적을 접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었다. 그 시절 읽은 책들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고 후지와라 시냐의 인도 방랑이고 노자의 도덕경이었다. 그리고 여행 서적, 미술론,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었다. 그런 날들이 쌓여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새롭게 연필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자발적 고독이 돼 결코 고독하지 않은 날들이었다. 연필 그림 그리기는 나에게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앞모습보다는 뒷모습,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게 됐다. 역시 이 시절에 내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교직 말년 60대 초반에 있었다. 내 몸으로 사고를 친 것이다. 쓸개가 완전히 파열되어 죽을 고비를 겪었다. 아니, 죽을 목숨인데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 그 이후 나 자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었다. 나의 시, 나의 모든 인생은 위기와 실패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나름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덕분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니로되 인생에서 이런 가지 않은 길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관문,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다. 특별한 축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슬럼프. 가끔 문학 강연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글쓰기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더러는 인생에 대해서 한결같이 쉽게 대답해 줄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이다. 가장 까다로운 질문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은 슬럼프에 관한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 가운데 사랑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고 있겠고 슬럼프는 극복에 대해서도 무언가 묘안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일 것이다. 사랑에 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자 얼버무리지만 슬럼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을 내놓기도 한다. 슬럼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일종의 고난이고 고통이겠다. 슬럼프가 뭐 별것일까? 내내 잘 굴러가다가 주춤주춤 하는 것이 슬럼프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가속도가 떨어져 아예 제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막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다. 이러한 절망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대로 된 답이 아니다. 어찌해야 좋은가? 이쯤에서 나는 나의 지난날 경험을 불러내야만 한다. 그러한 때 나는 어찌 했던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젊은이들도 나에게 묻는 것이리라. 그러하다 나에게도 나름 몇 차례 슬럼프가 있었다. 인생에 슬럼프가 있었고 시인으로서 시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 슬럼프가 있었다. 처음엔 무척 당황해하고 답답해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다. 우선은 기다려야 하고 생각을 좀 더 느슨하게 가져야 했다.
단기전으로 생각지 말고 장기전으로 접근해야 했다. 거기에 첫 번째 항목이 기다림이고 느긋함이다. 시간의 은택을 입어야 한다. 시간이란 참으로 은혜로운 존재이다. 많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능력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사막에 사는 정갈의 이야기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갈은 사막의 맹독성 절지 동물, 생김새도 흉측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침이 있어 이 독침으로 먹잇감을 공격하고 나서 그 대상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식량으로 삼는다고 한다. 때로는 그 먹잇감 가운데 제법 큰 동물도 걸려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 같은 전갈도 잡아 먹히는 때가 있다고 한다. 바로 독침으로 먹잇감을 쏘았을 때이다. 그 순간을 노려 사막 여우 같은 짐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전갈을 집어 먹는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전갈은 일단 상대방을 쏘고 난 다음에는 재빨리 모래 속으로 몸을 숨긴다고 한다. 한참 동안 몸에서 빠져나간 독이 새로 생겼을 때 슬그머니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기다림이고 물러섬이고 인내이고 시간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새롭게 생기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비록 작은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도 이러한 정갈에게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지혜요 현명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슬럼프에 빠졌는가? 그렇다면 일단은 참을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나름 궤도 수정도 필요하다.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비축할 때 새로운 출구가 열린다. 나 자신만 해도 여러 차례 슬럼프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다. 인생의 위기, 시인의 슬럼프, 그 슬럼프와 위기가 그 이후의 나의 인생과 시를 새롭게 좋은 쪽으로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마운 일이고 다행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 없이 성급하다. 기다릴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물러날 줄 모른다. 그러니 나날이 고달프고 지치고 답답한 것이다. 목전의 유익이나 편리보다는 보다 먼 날의 성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인생은 의외로 길고 지루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찬란하기도 하다. 문인으로 산다는 것. 언젠가 누구한테 들은 일이 있다. 직업에 따른 수입을 조사했는데 수녀와 시인이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물론 시인이 문인의 전체 집합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이건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다. 과연 시인이나 문인 또는 수녀를 직업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하기는 주로 하는 일이고 생애 목표 같은 것이니까 직업으로 봐도 좋겠지만 돈벌이 수단이나 수준만으로 그 중요도를 따지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본다. 아무튼 좋다. 시인이든 문인이든 돈벌이 수단과는 관계가 있으면서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시인을 왜 시인이라 부르는가? 왜 문학가를 문인이라 부르는가? 현재 한국예총의 구성 요소의 하나인 문학단체는 한국문학협회가 아니라 한국문인협회이다.
음악이나 미술같이 타 분야 예술인들이 자기들 장르인 음악, 미술을 그 단체 이름으로 삼은데도 말이다. 이 점을 우리 문인들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본다. 왜 문학가보다는 문인인가? 왜 시가 아니고 시인인가? 가끔 시인인 나더러 작가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심 놀라곤 한다. 왜 내가 시인이지 작가인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설가를 따로이 부르는 이름이 작가였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사람 인자에 새삼 주목을 해본다. 그러하다. 집가가 아니고 사람 인자 말이다. 집가자가 붙는 사람은 전문가, 일가를 이룬 사람을 가리킨다. 하기는 시인도 일가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된 시인이겠지만 그래도 여기엔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싶다. 모르면 몰라도 그건 글자의 뜻 그대로 글을 쓰든 시를 쓰든 간에 사람인 것에 충실하여 그렇게 하라는 주문인 것 같다.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에 딸리는 것이 글이고 시이다. 사람을 떠난 시와 글은 애당초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말이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다시 생각해 본다. 인간의 욕구 단계란 것도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이란 것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 삼아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우리가 평생 바라고 사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러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돈과 물질이다. 그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위에 권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층의 명예가 있다. 그렇다면 시인과 문인은 무엇에 치중하여 사는 사람인가? 돈과 물질, 사랑, 권력, 그 모든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좀 더 맑은 눈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상층부에 있는 명예다. 명예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이고 시를 쓰는 것이다. 명예는 그 아래 단계를 포괄하면서도 초월한다. 심지어 장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까지도 살아남아 작용을 한다. 이것도 언젠가 월간문학의 조지훈 선생 특집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생전부귀, 사후문장, 맞는 말씀이시다. 부귀, 돈이나 물질이 많은 것과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이른바 부유와 출세, 모든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바다. 더러는 그것 때문에 무리를 하고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좋은 것들도 그 주인공이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 일단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거나 제로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허무한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글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인이나 시인은 사는 것도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방향과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본다. 절대로 시정잡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더러 나는 말한다. 돈을 벌고 싶으면 시장으로 가고 권력을 잡고 싶으면 선거판으로 가고 사랑이 필요하면 연애를 할 일이라고. 적어도 명예를 지닌 사람은 그 아랫부분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에 손상이 간다. 명예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위의 가치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거나 줄이는 것이다. 명예는 부르다. 썩지 않는 그 무엇이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향기.
향기는 형체도 소리도 없지만 그 냄새만으로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다. 아름다운 구속이다. 더구나 생사의 경계를 넘어 후세에까지 오래오래 전한다. 우리 문인들은 이 점을 아주 엄중히 받아들여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쓴 시 행복이란 작품이다. 꼭 이 주제와 적합한 건 아니지만 문화와 연계가 있는 것 같아 가져와 보았다. 외로울 때 돌아갈 집은 돈과 물질을 가리킨다. 우선은 그렇다. 돈과 물질이 살아가는데 기본 요소다. 그러나 힘들 때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 사람이어야 한다. 사랑이고 사회생활이고 삶 그 자체다. 그런 다음 외로울 때 있어야 하는 건 노래다. 바로 이 노래가 문화이고 글이고 시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명예이다. 우리 부디 잊지 말자. 발등에 떨어진 일에만 급급하게 여기며 살지 말고 보다 먼 곳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던 그 초심을. 월든이란 책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다른 사람들이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숨는다면 너는 흰 구름 밑으로 숨어라. 나는 지금도 그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흰 구름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의 나머지 삶이라고 본다.